우리가 얼터너티브 코인, 알트코인이라고 네. 부르는데 그런 코인들이 더 널뛰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올라봐야 뭐 10배, 12, 뭐 20배 이것도 큰 거지만 이 세계에서는 큰 게 아니거든요. 가장 네. 보수적인 거고 초기에 엄청나게 싸게 구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막 시장에 던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겠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둘 다 이해를 해야 되고 확신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찾아야 되는데 별로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뭐냐면 오르는 거를 주목하고 거기에 뒤늦게 올라타죠. 한 며칠은 기분 좋다가 갑자기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네. 부자들은 비트코인 그리고 관심이 좀 있다는 이더리움 외에는 관심 없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관심 있는 것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는 게 좀 안전하죠. 최근에 또 단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다면 바로 비트코인이겠죠. 예,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더욱더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되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오태민 대표님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경제 긴급 진단이라는 책 비롯해서 뭐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 다수의 책을 내신 작가님이기도 하십니다. 오태버스의 오태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오태민 작가님이기도 하신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네, 출연해 불러주셔서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 오늘 좀 자세하게 여쭤볼까 하는데요. 일단 가격적인 얘기부터 좀 네. 여쭤볼까요? ETF 승인 기대감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이 가격들이 오히려 승인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출렁이면서 또 다 반납하는 흐름, 폭락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흐름도 보였습니다.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네,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폭락은 그 기술적인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280억 달러 규모의 그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와 비슷한 투자 상품이 있었어요. 네. GBTC라고. 그것이 이제 다른 ETF하고 이제 비해서 약간 할인되어 있었고 바로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 ETF로 갈아타면 그 약간의 그 차익을 노릴 수 있었죠. 네. 그래서 환매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가 이제 첫 번째 ETF 이후에 이틀 동안의 시장이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5억 8천만 달러의 그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GBTC에서만. 네. 그러나 이제 다른 ETF 상품에서 순 매수 물량이 한 8억 달러 정도 나와가지고요. 순으로는 이제 더 늘어났는데 이게 바로 현물을 잡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GBTC에서 현물을 던졌는데 그거를 다시 새로운 비트코인 ETF 상품으로 잡으려면 그 ETF는 팔리는데 그 ETF의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은 아직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 때문에 떨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월요일에 공휴일을 끝내고 이틀 동안에 3일 동안에 공휴일을 끝내고 오늘 새벽에 반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한 2% 정도 반등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가설이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는 좀 성급한 분석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관련해 가지고 호재들이 쭉 있었어요. 2017년도에 CFTC 미국의 선물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허락했습니다. 11월에. 네. 폭등했다가 폭락을 했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미국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상장을 성공했는데 또 폭락했습니다. 기대감을 모았다가 또 그 바로 얼마 뒤에 SEC가 선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습니다. 네. 치솟았다가 또 폭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치솟았다 폭락하는 거다. 흔히 이제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소문에 샀다, 뉴스에 팔았다. 그러게요. 뭐 이런 현상이다라고 이제 하는 성급한 분석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과정은 약간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었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제 왜 떨어졌냐기보다는 왜 이렇게 폭등하지 않느냐가 더 그럴 수 어울리는 있겠네요. 질문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까. 그럼 드릴게요. 왜 폭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비트코인이 ETF를 승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가 아직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찬찬히 좀 풀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시자 작가님이시자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의 또 교수님이십니다. 네. 오태민 교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폭락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GBTC를
먼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그거 맞죠? 그레이스케일. 맞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그러니까 요게 새 펀드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자금이 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거 확인이 좀 필요하고 그거 지나면은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어제 그러니까 우리 새벽 시장에서 이제 오른 걸 보니까 실제로 이제 현물을 잡는 거죠. 사람들이 갈아타면서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폭등하지 않습니까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좀 간단히 대답을 해주셨는데 요 질문 드리면 또 다 거기에 묻어서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인데 비트코인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이 현물 ETF라는 건 경제에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흔히 이제 비트코인은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다른 산업과 달리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편적으로 국민 경제에. 뭐 비트코인 가격 오른다 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제는 참 복잡하고 다양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유의 산업들이 꽤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거는 개인들은 원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담배가 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무기 산업은 약간 얘기가 다르지만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국방력이지만 전체 지구적으로는 뭐 발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획일적인 잣대로 비트코인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시장 외부에서 보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시장 안에서 이거를 끊임없이 관찰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요번에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언젠가 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이번 승인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락에서 이제 나오는 메시지가 2022년도에 심상치 않은 메시지가 나왔었습니다. 2년 전에 네.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너무 문의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401k를 포함해서 그 보험이라든가 이런 투자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데 그 이런 기관 투자 자금은 일부 투자금의 일부를 비상관 자산에 담아야 합니다. 비상관 자산이란 말은 낯설죠.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안전자산 그러면 비트코인처럼 요동치는 게 무슨 안전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공식적인 비상관 자산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비상관 자산이라는 것은 연준의 이자를 발표하고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독립적인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하고 채권은 바로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자산들을 보통 비상관 자산이라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비트코인은 비상관 자산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비상관 자산을 일부 담아야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여러 가지 위험을 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 자금들은 비트코인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루트가 좀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이제 수시로 담았다가 또 뺄 수도 있거든요. 비트코인 그러면 우리가 사서 보관하는 것도 어렵고 쉽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쉽게 팔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있는데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으니까 쉽게 팔았다 샀다를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뭐 배임이나 횡령의 의혹 없이 이제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30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30조 달러 미국만 30조 달러의 401k를 포함해서 그런 수많은 이제 엄청난 기관 자금에 전혀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가 그게 노출이 된 이제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사실 아까도 뭐 담배 얘기도 들어주고 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부정적인 측면들도 항상 이렇게 어두운 측면으로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지로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ETF도 10년의 뭐 노력의 결과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도 사실 그 올린 글을 보면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도 언급을 다 해놨단 말이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걸 어떻게 참 희한하다. 어떻게 봐야 되지? 좀 헷갈리게 되는데. 승인 첫날 이제 저희 네. 나라 시간으로 새벽 아침이었습니다. 딱 저도 성명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예, 승인하면서 맨 마지막 단락에서 비트코인은 뭐 자금 세탁,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규제 회피, 네. 안 좋은 걸 쭉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SEC가 금을 승인한 적은 없거든요. SEC한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SEC가 비트코인을 승인하고 승인하지 않고의 권한이 없죠. 마치 CFTC가 기름을 승인한다거나 구리를 승인한다거나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승인합니까? 그냥 시장이 이해하는 건데 SEC 시장이 거기다 이제 그런 문구를 넣은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역사적으로도 비트코인이 초기에 아무도 비트코인을 모르고 관심이 없고 사지 않았을 때 그 마약을 하려는 그 미국 서부의 청년들이 비트코인을 가지면 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샀죠. 네. 그 덕에 비트코인이 이제 생태계가 확장된 덕은 있지만 그분들의 생각은 틀렸죠. 예, 수사하기 되게 편합니다. 비트코인은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형량 거래를 통해서 감옥에 갔다 왔고요. 물론 그들이 이제 돈을 엄청 벌긴 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2010년, 11년에 이제 깨달은 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히 이제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전부 이런 비제도적인, 그러니까 지하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알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사람들의 인식과 다르게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에서 이런 지하 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이 피하는 게 이메일이거든요. 네. 이메일은 기록에 남고 재판에 이제 증거물이 되니까 비트코인은 영원히 그 기록이 남겠고 또 수사기관으로서는 좋은 게 법원의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은행 계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누군지만 알면 그냥 뭐 영장 없이 다 뒤질 수가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은 그런 면에서 좀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 성명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은 자금 세탁 때문에 승인했을 수 있어요. 음. 자금 세탁에도 불구하고 승인한 게 아니라 자금 세탁 때문에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승인했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놔뒀다가는 비트코인이 너무 음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제도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의 속성상 굉장히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들어온 것이 오히려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네, 제도권으로 더 점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 요 과정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속성이랄까요? 이 특성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점들이 요 일을 계기로 더욱더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됐다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뭐 금도 비유해 주셨는데 이게 과연 커머니티인가? 증권성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디지털 금 안전자산으로 취급이 앞으로 될까? 뭐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네, 비트코인을 기존의 범주에 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리너구리라고 하는데요. 오리너구리는 오리도 아니고 너구리도 아니거든요. 오리너구리. 네, 포유류인데 알을 낳아요. 그래서 200년 전에 그거를 가짜라고 했었죠.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인식을 못하다가 80년 지나서 알 낳는 포유류라는 범주를 만들었죠. 비트코인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화폐냐, 상품이냐, 증권이냐 여러 말들이 있는데 네. 기존의 범주하고 안 맞아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맞는 범주를 이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이 범주에 안 들어간다 해서 일단 그렇죠. 투자를 금지해놨거든요. 근데 기존의 법에도 상품 투자 가능하거든요.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상품이에요. 프로덕트인데 그렇게까지 인식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조금 양보하면 외국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도 투자 대상이 됩니다. 그럼 외국 돈이라고 취급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직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오리너구리다. 네, 새로운 범주가 새로운 범주입니다. 필요하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 이제 좀 혼란과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분 선물되고 현물은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다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교수님은? 저는 이것을 해프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내부에서 계속 관찰했으니까 이번에 승인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진 않았어요. 물론 승인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에 났고 우리나라 관계 당국, 금융 당국의 그 노출이 바로 그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그래서 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그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미국의 결정을 힐난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어요.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임새가 자금 세탁이나 불법적 용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금융시장은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을 일으키는 건데 비트코인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바로 반응하고 막 이렇게 그 금융사들한테 이제 금지를 못하게 했는데 이미 카나다 ETF하고 이런 금융 그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위해서 그거를 막아야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선물 비트코인도 막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부터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재검토를 좀 해야 된다 네, 이런 그러게요. 식으로. 그러니까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그러면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뭐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한국이 뭐 우리가 뭐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굉장히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뭐 홍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관계 당국도 아마 그런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 삼성 자산운용이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한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 뭐 구체적인 이제 상품명인데 이게 상장한 지 1년이 됐는데 4배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 사이에서 좀 관심도 커졌고요. 네, 네, 화제도 됐는데. 삼성 네. 자산운용이 이 상품을 홍콩 증시에 올렸죠. 네. 2023년 1월에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은 미국 그 CM이라고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현물 비트코인의 가격에 가장 근사적으로 이렇게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더라고요. 지난해에 비트코인은 150% 올랐습니다. 근데 이 상품은 117%의 수익률을 올렸으니까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중요한 건 규모입니다. 4배나 1년 동안 올랐던 그러니까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2023년 1월이 어떤 시점이냐면 2023년 11월, 12월에 FTX라는 그 거래소가 붕괴를 합니다. 내부자가 굉장히 부패했던 이유로 충격이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충격이 전달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더라도 그런 거래소나 이런 거를 사는 것보다는 검증된 기업이 만든 투자 상품을 사고 싶겠죠. 그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이 삼성 ETF 이 네. 상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품을 홍콩 사람들이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홍콩 증시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블랙락이나 이런 회사들도 이걸 진작에 이제 이 압력을 받으니까 알아서 SEC에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단순히 이 상품이 히트를 했대가 아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시사점이 좀 있다. 그렇죠. 라고 이제 보시는 비트코인 거네요. 그러면 제가 비트코인을 10년 동안 사람한테 알리면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관심은 있는데 거래소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래소에 접근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뭐 은행 가서 허락도 받아야 되고 뭐 서약서도 써야 되고 이래요. 심지어는.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뭐 확인하라고 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가 거래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달에 한 번씩 계속 CTM을 바꾼다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뭔가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삼성이 한다거나 블랙락이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또 대체로 돈도 많으세요. 아니 돈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 나이가 많으신데 이분들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는데 이 젊은 친구들처럼 이런 기술적인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대신 투자를 통해 갖고 그러니까 남을 통해서 하는 이런 투자를 한다면 이분들도 이제 마음을 열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변화가 이제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시발점이 아니라 사실은 압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영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뭐 시작이라고 할까요? 결과라고 할까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ETF 승인이라는 이 결과를 얻게 됐는데 지금부터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점이 이 업계가 좀 더 건전하게 커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뭐 한국하고 전 세계 차원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는 일단 지금 미국의 SEC가 ETF를 승인한 것을 네.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월가의 흐름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계속 이 흐름을 공부했기 때문에 네. 골드만삭스도 들어와 있고 JP모건도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나 뭐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도 이제 들어와야 돼요. 이미 들어와 있고요, 사실은 간접적으로. 근데 정부 눈치를 상당히 보죠. 정부 눈치를 본다는 거는 결국 정부는 국민의 눈치를 보니까 여론의 눈치를 상당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론은 대체로 비슷하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비트코인을 알리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할 수는 있어요. 잘 모르면.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지식인들이. 경멸합니다. 혐오하거나. 이번에도 그런 반응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플루엔서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불쾌한 거죠. 왜 내 허락도 없이 뭐 마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내가 허락한다고 일어나고 허락 안 한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듯이 그냥 비트코인도 벌어진 현상입니다.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불가역적인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고 그게 매우 큰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사회 전반이 특히 엘리트들이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면 뭐 알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근데 요 시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요거는 좀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핵심은 요거다라고 좀 몇 가지만 짚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이제 10년 동안 다니면서 가장 설득력 있는 네. 거, 특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가장 설득력 있는 그 내러티브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슈퍼리치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이나 어떤 나라에 1,000억 원 이상의 자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00억 원을 어떤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빼오고 싶어요. 빼올 수 있을까요? 못 빼옵니다. 허락도 안 해주고. 그러면 일부라도 이렇게 경비행기에 금괴로 담아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걸립니다. 위기 시에는. 비트코인만 가능하죠. 그래서 블랙락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중산층이 아니잖아요. 슈퍼리치들이 관심 있는 돈입니다. 비트코인. 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이 짧은 말씀 안에 생각해 볼 게 좀 많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비트코인 요 승인이 난 날 흐름도 그랬고 사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건 다음은 이더리움이다. 이런 기대감이다라는 소식도 많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전형적인 이제 소문에서야 먹을 게 있다. 뭐 이런 그리고 얘기인 것 미리 같아요. 움직여야 된다. 네. 뉴스는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네. 시장이 그대로 보여주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던 걸 보니까 이더리움이 크게 올랐는데요.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 시총의 3분의 1 정도 되는 네.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상품입니다.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도 승인했으니까 이더리움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논리가 있고요. 그것 근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기가 막 이렇게 회자가 되던데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그 승인 시한이 5월로 다가왔습니다. 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지난주하고 이번 주 언론의 기류가 바뀌었어요. 이번 왜요? 주에는 이제 신중론이 나옵니다. 이번에 바로 해주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죠. 미국 대선 이후로 넘어갈 거다라는 게 이제 주류적 관점이 됐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저도 바로 승인 안 해줄 것 같아요. 이번에 SEC가 승인할 네. 수밖에 없었던 흐름은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8월부터 치솟았습니다. 네. 작년 8월에 이제 미국 법원에서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주고 SEC 패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SEC 이번 승인도 우리가 승인 안 해봐야 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승인해야 돼.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원의 명령은 비트코인 선물은 승인해주고 현물은 승인 안 해주는 논리가 없다라는 건데 SEC 입장에서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다 승인해주면서 이제 소송을 피한 거거든요. 법적 시비를. 근데 SEC 입장에서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구별할 수 있는 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네. 이더리움은 초기에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받고 시작을 했어요.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는데 이게 무허가 증권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SEC가 아마 이번에 승인을 안 해주면서 그 점을 언급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의 생각까지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이 비트코인 ETF 승인 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예전부터 들어왔던 얘기인데 이 구분이 좀 어려워서 뭐 중앙은행 CBDC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활발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쨌든 가상화폐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들이 있을 거다. 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제도권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활발해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 네.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의 가장 큰 그 이익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대기업들 비롯해서 네. 글로벌 기업들이 뭔가 이와 관련한 산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부 눈치나 여론의 눈치를 좀 덜 보고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기대하는 점이고요. CBDC는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가상화폐 네.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그 논의는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렇죠. 또 비트코인과 무관하게 그거는 좀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의 어려움이라든가 국경을 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막 달러가 국경을 넘어서 막 이렇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도 있죠. 정부가 다 자금 흐름을 들여다본다는 문제는 좋은 점도 있지만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에서는 반대 여론이 큽니다. 뭐 그런 독자적인 여론은 있지만 어쨌건 이것은 대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짜리 돈을 주머니에 안 넣고 다닌 지 꽤 됐습니다. 맞아요. 다 모든 게 전자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트코인이 열어젖힌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되는 이런 화폐는 이제는 거슬 수가 없죠. 만약에 달러 CBDC가 안 나온다면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격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서 반감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가격이 선반영됐을 때 두 가지 요인이 컸습니다.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감기. 이 반감기 때마다 크게 올랐다라는 건 뭐 다들 아실 텐데 이번에도 역시 4월
알고 있는데, 근데 ETF하고 그렇게 겹치면서 여기 힘을 좀 발휘할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진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사건은 ETF보다는 사실은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전후해서 크게 오르고요. 보통 지금까지는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지났다가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이번에는 있는 데다가 그전에는 그것이 비트코인 내부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에서 이 관련 상품들이 팔렸잖아요. 네. 이제 일반인들 그리고 기관들도 다 이 반감기를 이해하고 있어요. 당연히 선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현물 ETF 승인의 시즌이 아니고 이제는 반감기 시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 아시겠지만 반감기라는 게 그거죠. 채굴하는 게 크게 준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네. 방사능 물질이 아닌데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랑 비슷한데요. 네.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10분당 50개씩 네. 채굴이라는 게 됐는데 그게 4년 지나서 25개로 줄고 12.5개로 줄고 지금 다시. 6.16개입니다. 네. 이게 4월이나 5월 사이에 3점 얼마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아주 미시경제학의 기초인 공급 수요를 봤을 때 그렇죠.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가 일정하면 유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똑같다면 가격이 2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근데 이게 그건 되게 단순한 논리고요. 일반적으로는 반감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채산성이 약해져서 시스템이 붕괴할 거라는 우려론이 있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긍정론이 있다가 반감기가 지나도 시스템이 붕괴 안 하니까 이제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크게 올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그런 부정론이 그렇게 세진 않을 거고요. 이게 이제 선반영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습 효과라는 게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네. 그동안에. 좋습니다. 2024년 암호화폐 시장,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만 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 맞습니다. 비트코인 이 ETF 승인이 이런 많은 여타 코인들에도 영향을 줄까요, 교수님?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패턴을 네. 보면 비트코인보다는 다른 우리가 얼터너티브 코인, 알트코인이라고 네. 하는데 그런 코인들이 더 널뛰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올라봐야 뭐 10배, 12, 뭐 20배 이것도 큰 거지만 이 세계에서는 큰 게 아니거든요. 가장 네. 보수적인 거고. 그러면 알트코인들은 뭐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들은 100배, 1000배가 됩니다. 문제는 그런 1000배가 오르는 게 분명히 나올 텐데 그거는 수천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수천 개에다 동일한 돈을 깔아놓으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뽑아야 되는데 비트코인보다 다 나름대로의 기술적 특성을 자랑하면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그러면 가장 쉽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비트코인도 어려운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게다가 다른 알트코인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트코인에는 없는 창시자하고 발행자의 도덕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엄청나게 싸게 구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막 시장에 던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겠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둘 다 이해를 해야 되고 확신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찾아야 되는데 일반인들한테 그런 안목은 별로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뭐냐면 오르는 거를 주목하고 거기에 뒤늦게 올라타죠. 그래서 한 며칠은 기분 좋다가 갑자기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네.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서 저희같이 이제 업계에서 이런 오래 된 사람들은 부자들은 비트코인 그리고 관심이 좀 있다. 이더리움 외에는 관심 없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관심 있는 것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는 게 좀 안전하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한다. 분명히 뭐 100배, 1000배 오르는 게 있으니까. 네.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좀 귀담아 듣고 생각을 계속하고 공부를 해야 될 내용들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의 오태민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